이분이 누구시죠?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죠? 세종대왕은 해시계, 물시계 이런 과학기구를 만들었고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연구도 했고요. 한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세종이 한 일을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한 일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한글이라고 생각해요.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 어려운 한자를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모두 쉽게 익히고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학습 목표로 세종대에 이루어낸 조선의 발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하는 내내 오늘 세종은 어떤 꿈을 갖고 있었을까? 왕으로서 세종이 갖고 있는 꿈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세종대에는 과학기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세종은 백성들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현전이라는 학문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발명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농사직설이라는 책입니다. 농사직설이 어떤 책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은 그의 시적 속에 두루두루 배어 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도세를 폐준화해 경감하고 공납과 부력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농업을 장려하고 수리시설을 상했습니다. 여러 지방에 경험 많은 농부들의 경험적 지식과 기별을 망라하고 지켜하여 농업책, 농사직설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농민들은 과거보다 훨씬 발달된 농업기술로 농사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지역과 기술에 따라 알맞은 농법을 쓰는 일은 주목할 만한 발전이었고 벼농사의 기술이 생산돼 북부지방에서의 쌀 생산이 쉽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농사직설은 각 지방의 관청에 나누어 주었고 관청에서는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혼천의 앙부일구, 자경로와 같은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만들게 했어요.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추구기를 만들었어요. 추구기는 세종의 아버님인 문종이 왕자 시절에 만들었다고 전해져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가 오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는 중국의 달력을 사용했어요. 중국의 달력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맞지 않아서 시각이 맞지 않으니까 농사 지을 때 또 고기잡이 할 때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달력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것이 칠정산이라는 달력인데 지금 현재의 달력하고도 전혀 다르지 않고 소수 6자리까지 똑같을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드는 달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현상을 연구했어야 해요. 천문현상을 연구해서 해와 달, 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했는데 이것들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혼천이었다고 합니다. 앙부일구도 만들었어요. 앙부일구는 해시계예요. 앙부일구로 어떻게 시각을 알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서 온 첫 번째 발명품 해시계 앙부일구입니다. 1434년 세종 16년 종묘 앞에 커다란 가마솥이 설치됩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과학자였던 장영실, 이천 등의 손에서 탄생한 앙부일구였죠. 자, 여러분, 앙부일구는 하늘을 바라보는 솥이라는 뜻이에요. 소뚜껑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해시계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영침이라고 이런 그림자를 나타내는 침이 있습니다. 이 침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그 속성을 가리키거든요.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부일구 속 세로로 그어진 선은 해가 떠 있을 때의 시각인 묘시, 진시, 사시 등 7개로 나뉘며 그 사이마다 15분 간격치에 8개의 선을 표시해 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죠. 가로선은 절기를 나타냅니다. 총 13개의 선으로 나누어진 절기선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해 제일 윗줄은冬지, 아랫줄은 하지로 기준 잡아 왼쪽은 여름에서 겨울로, 오른쪽은 겨울에서 여름로 갈 때의 절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앙부일구의 그림자가 어떻게 비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앙부일구에 비치는 걸 보려면 좀 비춰주실 분이 좀 필요한데. 선생님, 그 똑같은 동작 툭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이쪽에다가 불을 좀 같이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불을 좀 끄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계절은 날씨만 달라지는 게 아니죠. 태양의 고도 역시 달라지죠.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땐 하지, 반대로 낮을 때는 동지라 하는데요. 그림자의 길이는 태양이 높게 솟을수록 짧아지고 낮게 뜰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가로선에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보면 절기를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하루 중에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쭉 가서 서쪽으로 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세로선이 바로 시각선입니다. 시각선. 그래서 예를 들어 낮 12시면은 정확하게 그림자가 북쪽으로 잡히게 되죠. 낮 12시가 지나가면 오후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시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는 그렇죠. 엄청나죠, 사실은. 그래서 절기와 시각을 한 번에 하시죠.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자경루라는 물시계도 있었어요. 자경루는 물로 시간을 재는 시계다. 그러나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시간을 재고 그 구조가 어떠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남겨진 자경루의 일부와 문헌의 근거에 이뤄진 연구를 보면 자경루는 확실히 그 모양과 기능 면에서 혁신적인 시계였다.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시계. 일찍이 조선에는 없던 자동시계였다. 장영실은 이를 어떻게 만들어낸 것일까? 먼저 자경루는 물을 흘려보내는 하수호 3개가 계단식으로 위치하고 물을 받는 수수호 2개가 설치되어 시간을 측정했다. 하수로부터 일정하게 수소로 물이 일정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부표가 있어요. 근데 그 눈구멍을 새겨 있는 그 부표가 잣대가 있는데 그것이 부풀기 위해서, 불에기 위해서 일정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강목에 설치해 둔 여기 작은 구슬이 이 연잎을 갖고 있는 이런 동통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떨어진 것은 구슬은 이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경점장치라든가 시보장치로 흘러가서 당시 시간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를 기준으로 다, 축, 인, 묘, 진, 사 등의 12시간으로 나눴다. 그리고 다시 시를 2등분해 전반부는 초, 후반부는 정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지금의 24시간 개념과 같은 것으로 시마다 종을 울리는 것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해가 저물면 밤을 알리는 시간은 달랐다. 해가 저문 후부터 해가 뜰 때까지의 시간을 오경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다시 일경을 5점으로 나누었고 이런 식으로 밤을 25등분하는
오경 5점의 고대 시법을 따랐다. 이에 따라 밤에는 독과 징을 울렸는데 예를 들어 3경 1점이면 독이 3번, 징이 1번 울린다. 따라서 12시와 5경 5점에서 총 37개의 쇠구슬이 차례로 움직이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진폭장치다. 작은 쇠구슬이 관을 타고 흐르다 지렛대를 이용해 더 큰 구슬을 밀어 떨어뜨려 그 힘으로 인형을 건드는 것이다. 두 번째 핵심은 구슬이 지나가는 통로의 개폐 여부다. 이경의 경우 구슬이 한 번, 두 번, 숟가락 모양의 지렛대를 건드리며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때 경사진 면으로 떨어지면서 통로를 열어주거나 닫히게 한다. 이는 다음 시간을 위한 것인데 3경일 경우 쇠구슬이 2경에서 막히지 않고 한 번 더 떨어져 신호를 내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시점과 경점은 각각 통로를 달리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세종대에는 문야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악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쳤어요. 그 중에 왕들이 선조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음악인 동묘제례악을 세종은 직접 만들기도 했죠. 인쇄술도 크게 발전하였고요. 무엇보다 문화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는 훈민정음의 창제였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새로운 문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세종이 집현전 학자 8명과 만들어낸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부르는 것은 문자의 사용법을 자세히 풀이해놓은 해례가 실려있기 때문이다. 책은 세종이 쓴 서문과 세문자 훈민정음을 소개한 예인, 집현전 학자들이 풀이한 해례, 정인지의 해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바로 삼단행실도이다. 세종 10년, 진주 사람 김화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은 세종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능지처참의 벌을 내리긴 했지만 형벌만이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세종은 효자, 춘신 등의 살해를 당한 삼단행실도의 간행을 지시한다. 책에는 내용에 맞는 그림을 함께 넣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성이 그림만으로 제대로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세종의 걱정이 실록에 남아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직도 쉽게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삼강행실이라 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비록 나누어 주어도 남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 뜻을 알아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요. 문자의 필요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 볼 수 있다. 어리석은 백성과 문자에 대해 다시 언급한 것은 세종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이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않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나타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이를 위해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배우고 익혀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한다.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자 했다. 예조판서 정인지가 남긴 서문에서도 훈민정음 창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들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새로운 문자를 만들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백성이 막힘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된 훈민정음 창제의 과정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으로 마무리됐다.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진 원리와 실제 적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른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천지인을 본떠 만든 모음, 기본 글자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글자들. 훈민정음 해례본은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한문으로 기록된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글로 풀어쓴 언해본도 가능됐다. 세종의 서문과 새 문자들을 소개한 예의편을 한글로 풀어쓴 것이다. 한문을 몰라도 새로운 문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까닭은 백성들이 쉽고 편하게 우리 글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반대한 사람은 없었을까요? 반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일부 신하들이 집현전의 학자들이었어요. 아주 반대했죠. 반대한 이유 중에는 우리는 지금 중국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을 버리고 다른 글자를 만드는 건 오랑캐를 따르는 일이다. 이렇게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자만이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는 말로 표현해서도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왜 신하들과 함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반대를 모두 물리치고 세종은 한글을 반포했고 한글로 된 책들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과학기술과 문화발전 외에도 국방에도 힘을 썼어요. 이때 왜구들이 남쪽으로 와서 우리 부산을 비롯해서 남쪽 지역 주민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왜구를 물리치고 뜨시마섬을 정벌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사군 육준을 개척했어요. 그래서 국경을 넓히게 되었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분홍색 이 국경이 세종이 만들어진 국경입니다. 세종은 이때 여기 사군 최윤덕이라는 분을 통해서 사군을 개척하게 했고 육진 김종서를 파견해서 육진을 개척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국경선하고 이때 세종 때 분홍색으로 된 국경선이 어때요? 똑같죠? 지금의 우리 국경선은 세종 때 세종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책도 많이 만들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지릭책도 만들었어요. 세종이 한 일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죠. 세종이 직접 한 일도 있고 세종대에 신하들을 통해서 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책, 농사짓는 데 쓰던 책, 농사직설이 있었고 과학기술들이 발전했고 이때 만들었던 것들로는 혼천이, 앙부일구, 자경루, 또 비의 양을 측정했었던 추구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달력, 칠정산도 있었고요. 한글도 만들었고 음악도 정비했습니다. 또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남쪽에서는 쓰시마섬을 정벌했고 북쪽에는 사군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세종 때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투표하지요. 나라의 국민의 대표들을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세종 때도 투표를 했었대요. 세종은 또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은 노비, 노인, 고아, 장애인, 여성,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아주 다양하게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우리 민족의 커다란 스승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문제 나갑니다. 조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세종의 업적으로 알맞은 설명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진족이 있고 사군, 육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답이 있네요. 정답은 3번.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정답은 여러분도 모두 잘했죠? 오늘 처음 선생님이 질문했었던 거 생각나나요? 세종은 왕으로서 어떤 꿈을 꾸었을까? 어떤 꿈을 꾼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세종은 모든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